독일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6조 원 규모의 이탈리아 전차 사업이 단숨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차 종주국 독일이 방심한 사이 K2 전차가 정격 상륙하며 유럽 방산의 판도를 뒤엎어버린 것인데요. 27년간 독일 신화를 떠받들던 관료들마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K방산의 실체, 철옹성 같던 독일을 무너뜨린 이 전대미문의 역전극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제 이름은 디터 피셔입니다. 저는 독일 국방조달청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27년 동안 독일 탱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베를린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때면 벽에 걸린 레오파르트 탱크 사진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독일 공학 기술은 언제나 세계 1등이며 그 자리를 위협할 국가는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 탱크는 제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위의 핵심이었고 품질과 성능, 신뢰성에 있어 독일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제 경력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독일의 탱크 기술을 최정상에 유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적인 최고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시려던 순간 무심코 사무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을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제 손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고 커피잔은 힘없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전해지는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건물이 비치고 있었고 저는 단번에 그곳이 이탈리아 국방부 본부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연단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려는 듯 매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내리치는 번개 같았습니다. 이탈리아가 군을 위해 도입할 차세대 탱크를 결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가 예상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의 K2 흑표 탱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쏟아진 커피가 책상 위에 기밀 문서들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이탈리아 장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제시한 인도 기간은 6년이었고 이는 탱크가 2031년이 돼서야 도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진 말은 제 사고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한국은 단 72시간, 즉 사흘 만에 탱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류, 선적, 통관 절차, 군사 검사까지 고려하면 사흘 만에 탱크를 인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현실을 무시한 과장된 약속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절대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옆에 이자벨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 중 한 명으로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 탱크 기술과 방위 계약을 분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자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서류와 차트가 가득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는데 그 수치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이 8배나 증가했고 이는 이전보다 8배 많은 무기를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었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홍보 전략과 공격적인 영업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 기술력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운용이 시작되면 각국은 한국 무기의 한계를 깨닫고 결국 다시 독일 장비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본부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베를린에 위치한 그 웅장한 건물 안 3층의 대형 회의실에는 모든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길한 상황을 예감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베르너 하르트만 국방장관은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16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한국에 빼앗길 수 있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결정은 일시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한국 탱크를 운용해보면 실전 검증 부족과 전투 기록의 한계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독일 탱크의 품질과 신뢰성을 다시 인정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슈테판 슈바르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레오파르트 탱크를 생산하는 KMW사의 영업이사로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슈테판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한국 탱크는 독일 기술을 흉내낸 저가형 장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진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방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옳고 한국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자벨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 대형 화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으로 덮인 산악 지형을 주행하는 K2 흑표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경사와 험준한 지형은 어떤 차량도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곧 탱크는 30도에 가까운 바위 경사면에 접근했고 저는 당연히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대부분의 탱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2 탱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체는 스스로 각도를 조정하듯 앞으로 기울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균형을 잡으며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궤도는 지면과 완벽한 접지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탱크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한국의 유기압 현가 장치가 어떻게 차체의 높이와 기울기를 앞뒤, 좌우로 조절해 극단적인 경사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분명 단순한 모방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슈테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르트만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즉시 이탈리아로 가서 이 한국 탱크를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영상이 보여준 것이 실제 성능인지 아니면 과장된 홍보에 불과한지 직접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독일 탱크가 더 우수하며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짐을 챙겼고 이자벨과 함께 베를린에서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산들조차 한국 탱크의 등장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부심이 곧 무너질 것을 조용히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이탈리아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우월함이라는 제 익숙한 세계는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커피잔처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자벨과 저는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고 조반니라는 이탈리아 관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외국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우리를 진심으로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긴장이 쌓여 있던 제게 그의 태도는 잠시나마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가 입을 열어 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68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미 24대의 K2 흑표 탱크가 이탈리아 동부 해안의 주요 항구인 바리앙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탱크는 하역을 마쳤고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8시간이면 사흘도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중장비를 대륙 너머에서 이동시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군수 체계로는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반니는 한국이 원래 폴란드로 인도할 예정이던 탱크 물량을 이탈리아로 전환해 72시간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요한 기존 고객의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이탈리아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폴란드의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핵심 탱크 제조 기술을 이전해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제 사고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사업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작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감탄과 우려가 동시에 읽혔습니다. 이 방식이 독일 탱크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녀 역시 직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반니는 곧바로 우리를 로마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라티나 군사훈련장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들판에 줄지어 서 있는 K2 흑표 탱크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탱크와도 인상이 달랐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날렵했고 전체적인 실루엣에서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된 포식자처럼 보였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탱크가 강인하고 위험 있는 사자라면 K2 탱크는 민첩하고 공격적인 표범에 가까웠습니다. 탱크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탈리아 군 장교들과 기술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기대와 만족감이 섞여 있었고 자신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엔초 리치라는 이탈리아 장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략기획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정중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과 실망이 섞인 듯한 시선이었고 그것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초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이 6년 후 인도를 약속했을 때 한국은 사흘 만에 실제 탱크를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이탈리아의 선택을 결정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6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시연이 시작됐고 이탈리아 군인들이 K2 탱크에 탑승해 성능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지에서 여러 속도로 주행하며 기본 기동성을 시험했는데 탱크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조종에 대한 반응도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전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30도 각도의 바위 경사면이 마련된 특별 코스로 이동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산악 지형이나 험준한 전투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극단적으로 가파른 경사였습니다. 이자벨이 베를린에서 보여줬던 영상에서 이미 본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 탱크도 과거에 이 코스를 시험해보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계산 결과 그런 각도에서는 전복 위험이 너무 컸고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2 탱크는 아무런 주저없이 경사면으로 접근했습니다. 탱크가 바위벽에 가까워지자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체 전체가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부분은 낮아지고 뒷부분은 올라가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웅크리듯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압 현가장치의 작동이었습니다. 특수 유압 시스템이 차체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조정해 모든 궤도가 지면과 완벽하게 접촉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직후 K2 탱크는 중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30도 경사면을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흔들림도 불안정함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탈리아 군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무적이라고 믿어왔던 독일 공학이 지금 제 눈앞에서 이 장면을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자벨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이 자세 제어 기술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에 15년 이상을 투자해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탱크가 필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반 시연이 끝난 뒤에는 사격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K2 탱크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울퉁불퉁한 지형을 질주하고 있었고 동시에 주포는 800m 떨어진 이동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는 포신이 크게 흔들려 정확한 조준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K2의 포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고정된 것처럼 표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진동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정하는 첨단 안정화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곧 포성이 울렸고 1초도 지나지 않아 800m 거리의 이동 표적은 정확히 중앙을 맞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정밀도는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K2 탱크가 고속 기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실제 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탈리아 군인들은 다시 환호성을 질렀고 마치 유명 인물을 둘러싸듯 탱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독일이 세계 탱크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탱크 한 대 근처에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는 게 보였고 조반니는 그를 이강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2 탱크를 생산한 현대로템의 유럽 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쪽으로 다가와 한국식으로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승리자의 오만이나 과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그리고 분명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운이나 속임수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희생 끝에 이 결과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본부장님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서로에게서 배우며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었지만 그 말 뒤에는 20년간 무시당해온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을 증명해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반니는 훈련장 근처 식당에서 이자벨과 저를 위해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연히도 이 본부장님과 한국 엔지니어 팀도 같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에 놓인 음식을 거의 손대지 못한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제게 의자를 권했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수준의 탱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도전적인 어조였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독일인의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탱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을 찾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가 알고 있을 법한 독일 엔지니어들이었고 그들은 한국을 모방만 하는 복제자라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굴욕은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포기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와 시험을 반복했고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시제품이 불타거나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고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대목을 말할 때 목소리는 매우 낮고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돈이나 계약, 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그 탱크에 탑승하는 군인들이 전장에서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의 아내와 아이들, 부모를 떠올리며 설계한다고 했고, 생존 확률을 1%라도 높이거나 반응 시간을 0.1초라도 줄이기 위해 집요하게 개선을 거듭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그런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우리 독일인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긴박함과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탱크를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판매해야 할 제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 본부장님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지쳐 있음에도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계속 뒤척이며 낮 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이 여전히 우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던 겁니다. 새벽 4시쯤, 아직 하늘이 완전히 어두울 때 저는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옆방에서 자고 있을 이자벨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자 잠시나마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훈련장은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저는 특별히 목적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그쪽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K2 탱크가 주차돼 있던 인근의 대형 천막에서 새어나오는 빛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해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천막 가까이 다가가자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막 덮개를 살짝 들어올려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한국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천막 안에는 5명에서 6명 정도로 보이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접이식 테이블 위에 펼쳐진 노트북과 기술 도면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의 코 밑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 밑에는 멍처럼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용기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나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몸짓과 화면에 표시된 수치들을 보며 타이밍이나 보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소리를 냈는지 갑자기 모든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낮에 시연을 지켜본 독일 관리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나왔다고 설명했고 작업을 방해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은 나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함께 앉자고 권했고 한 엔지니어는 제게 줄 의자를 찾으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낮에 진행된 시연 도중 화력 통제 시스템 반응 시간에서 아주 미세한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0.1초에 불과한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준의 오차였지만 이 엔지니어들은 그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침이 되기 전 반드시 수정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코피 자국이 남아있던 젊은 엔지니어는 통역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1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그 짧은 순간이 반격 이전에 적의 포탄이 먼저 도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건 곧 군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탱크를 운용하는 병사가 한국 군인이든 이탈리아 군인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소중하고 그런 위험을 알면서 편히 잠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막 안에 앉아
지친 얼굴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자신을 지켜주던 확신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충분한 휴식도 없이 몸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군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도면과 기술 사양을 보며 저는 익숙한 문제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탱크 개발 과정에서 저 역시 수없이 마주했던 과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27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경쟁국의 엔지니어들이 성공하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역에게 제 제안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현가장치 보정과 관련해 제가 경험한 내용이 있고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곧 팀장이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통역은 팀장이 국적보다 기술적 완성도를 우선하는 태도가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보정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레오파르트 탱크 개발 당시 사용했던 개념과 구조를 간단한 스케치로 설명했는데 일부는 엄밀히 말하면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규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 설명을 매우 집중해서 듣고 핵심을 정확히 짚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을 자신들의 시스템에 맞게 빠르게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 천막 벽 사이로 빛이 스며들 무렵 우리는 반응 시간 오류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피가 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는 제 손을 힘있게 잡고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눈빛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통역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결단력이 함께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전문가로 살아온 제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제가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우리 직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즈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제 마음은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겸손, 그리고 독일과 한국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베를린에 있는 하르트만 장관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문장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몇 단락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이 10번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쓴 내용이 독일 국방계의 많은 인사들, 특히 독일의 우월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보수적인 인물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를 국가 이익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흐리거나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배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독일은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세계 방위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독일 탱크는 과거의 최고였지만 한국 탱크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독일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전통에 대한 자부심보다 고객의 요구와 군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한국에 접근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한국이 72시간 만에 탱크를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물류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군, 산업이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적 철학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느려지고 관료화됐으며 과거의 성취에 안주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우리를 따라잡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써서 보고서를 완성한 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변명이나 자기 보호 대신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에서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자벨이 제 방을 찾아와
자신도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며 제 보고서를 읽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읽은 뒤 그녀는 놀람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경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솔직함을 선택한 용기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관리라면 이탈리아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는 방어적인 보고서를 썼을 것이라며 제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선택이야말로 독일이 변화하는 방위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반니의 초대로 이자벨과 저는 몇몇 이탈리아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이 본부장님과 한국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첫 만남과 달리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엔초리치는 이탈리아가 K2 탱크 도입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질문과 우려에 놀라울 만큼 빠르고 성실하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수준의 대응은 다른 방위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님은 한국이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탈리아가 예비 부품과 기술 지원을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현지 유지, 정비 능력을 키우는 데까지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과도 일부 제조 기술을 공유해 현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든 기술을 움켜쥐고 고객을 종속시키려는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요. 이자벨과 저는 이탈리아에서 시연을 목격한 지 사흘 뒤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르트만 장관님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 앞에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해 노트를 다시 확인하며 쉽지 않을 회의를 대비했습니다. 9시 정각 3층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리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르트만 장관님은 팔짱을 낀 채 상석에 자리하고 있었고 KMW의 슈테판 슈바르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장군들, 조달 책임자들, 기술 고문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누구도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투사 장비에 연결하고 이탈리아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K2 탱크가 가파른 바위 경사면을 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와 낮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속 주행 중 정밀 사격 능력, 72시간 인도 일정, 기술 공유와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까지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슈테판 슈바르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화려한 시연에 과도하게 매료됐으며 한국은 장기간 운용했을 때 드러날 심각한 결함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탱크는 수십 년간 실제 전투에서 검증됐지만 한국 탱크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이탈리아는 머지않아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 관리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여전히 독일의 절대적 우월성을 믿고 싶어하며 한국의 성공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르트만 장관님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서면 보고서와 이자벨의 기술 분석을 매우 주의 깊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독일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과거의 성취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독일이 이탈리아 계약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국가에서 한국과 다른 경쟁국들에게 연달아 계약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독일은 세계 방위 산업에서 지금의 위치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회의실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를 새로운 특별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운영 방식과 사고 구조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독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대로템의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슈테파는 반론을 제기하려는 듯 보였지만 하르트만 장관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이 결정은 최종이며 더 이상의 논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했지만 다른 이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경쟁자를 인정함으로써 독일을 배신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몹시 피곤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출장이나 조사가 아니라 최고로부터 배우고 독일 방위산업이 뒤처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뒤 저는 이자벨과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2명의 젊은 독일 엔지니어와 함께 베를린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은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고 저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관한 자료를 읽는 데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속도와 집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천연자원이나 운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과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공항의 현대성과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국어 안내 표지판, 체계적인 동선, 그리고 공항과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교통수단까지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강석 본부장님은 현대로템 직원들과 함께 공항에서 우리를 직접 맞이했고 따뜻하게 환영하며 짐 정리부터 호텔 이동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 본부장님은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하는 여러 한국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이번 방문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제조시설 견학, 고위 엔지니어 및 임원들과의 회의, 그리고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확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로템이 완전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이며 진정한 파트너십은 신뢰와 개방성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올랐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동 중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현대적인 도시와 작은 마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설의 규모였습니다. 공장은 사방으로 수 킬로미터 이상 펼쳐진 것처럼 보였고 이 본부장님은 3교대 근무 체제로 하루 24시간 가동되며 최대 생산 시기에는 하루에 완성된 탱크 한 대를 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생산 라인 내부를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공장 내부는 축구장 10개에 달할 만큼 넓었고 대형 크레인과 로봇 용접 장비, 정밀 절단 기계, 조립 설비들이 질서 있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설 전반이 얼마나 정돈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였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된 작업구역과 이동 통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는 생산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이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 공정에서는 특수 장갑강 판재가 컴퓨터 제어 레이저를 통해 정밀하게 절단되고 있었고 다음 단계에서는 숙련된 용접공과 로봇팔이 함께 작업하며 차체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간에서는 엔진과 변속기, 즉 한국이 15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파워팩이 장착되고 있었습니다. 이 본부장님은 과거 한국이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던 시절 잦은 고장과 시험 중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엔진 개발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세계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작업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20대의 젊은 작업자부터 50대, 60대의 베테랑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모두가 자기 역할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가 남은 손은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이었지만 탱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자부심과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포 포신을 장착하는 공정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는 극도로 정밀한 정렬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팀장이 4명의 젊은 작업자를 지휘해 특수 유압 장비로 거대한 포신을 조심스럽게 위치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팀장은 포신을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였고 뒤로 물러나 탱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이 본부장님은 많은 한국 작업자들이 자신이 만드는 무기의 존중의 의미로 인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탱크가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조용한 기도를 올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은 제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본부장님은 우리를 최승호 회장님에게 안내했습니다. 현대로템을 이끄는 수장이자 한국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인물인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한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회장님 역시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는 세계 안보의 미래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독일은 첨단 재료 기술과 정밀 공학을, 한국은 유연한 생산 체계와 신속한 제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라면 더 빠르고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많은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견학이나 방문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승호 회장님을 만나고 이틀 동안 창원 공장을 둘러본 뒤 이강석 본부장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산 정상의 자리에 수도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남산타워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늦은 오후, 우리는 창원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벤이 남산타워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오르자 창밖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고 산 중턱에서 바라본 도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타워들, 그리고 교통으로 가득 찬 고속도로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어둠이 내려앉자 수백만 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양쪽 강변에 불빛을 반사하는 어두운 리본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석 본부장님은 난간 옆에 서서 제 옆에서 도시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궁이 있는 방향,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여전히 전통 한옥이 남아있는 오래된 동네들까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0년 전 이 도시 전체는 한국 전쟁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대부분의 건물은 불타거나 폭격으로 잔해가 되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재건하겠다는 결심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그 정신을 자식과 손자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님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체 탱크와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계약을 따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고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K2 탱크를 구성하는 모든 볼트와 전선 하나하나에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꿈과 희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침내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K2 탱크의 성공을 뛰어난 기술력이나 영리한 사업 전략의 결과로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가 전체의 결심이었고, 그 집단적인 의지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강한 목적의식과 긴박함을 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정과 성공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독일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그 갈망과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이자벨과 저, 그리고 2명의 젊은 엔지니어 동료들은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동안 저는 노트를 꺼내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과 독일 방위 조달 시스템에 적용해야 할 변화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해 2주 전 떠날 때와 똑같은 국방부 사무실로 다시 들어섰을 때 주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르트만 장관님께 제 발견과 권고사항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고, 장관님은 다음 날 오후로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독일이 방위 계약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일정을 현실적으로 단축하고 기술 공유에 더 유연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를 우월한 공급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객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르트만 장관님은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여러 질문을 던졌고, 회의가 끝날 무렵 제 판단에 동의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체계에서 이익을 누려온 일부 관리들과 기업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동안 저는 이전 수년간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독일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MW가 협력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차세대 레오파르트 탱크에는 일부 한국 현가장치 기술을 라이선스로 도입하고, 대신 한국은 향후 K2 개량형의 독일의 장갑 재료 기술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계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랫동안 고객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내부 관료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슈테판 슈바르츠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저와 충돌하며 제가 독일의 비밀을 넘기고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르트만 장관님의 지지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보다는 협력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계약 상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뒤처지기 전에 깨어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처음 방문한 지 약 8개월쯤 지났을 무렵, 이강석 본부장님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과 KMW가 K2와 레오파르트의 핵심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탱크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탱크는 독일과 한국의 협력 모델로 전 세계 시장에 제안될 예정이며, 첫 시제품은 18개월 안에 시험 준비가 완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고, 저는 영광이라며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혼자 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와 목표를 가진 이들과 다리를 놓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로마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72시간의 기적은 단순한 인도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보다 군인의 안전을 우선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제 경력을 바꿨고 독일의 방위 제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우리 두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세계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베를린 사무실 책상 위에 K2 흑표 탱크의 작은 모형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코피를 흘리며 밤새 작업하던 그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충분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독일 탱크 대신 한국 탱크를 선택했다는 발표를 보며 제 커피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던 그 아침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2년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이자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이끌고 있는 특별 태스크포스는 처음 저와 이자벨, 그리고 2명의 젊은 엔지니어로 시작했던 작은 조직에서 출발해 이제는 독일 방위 조달 절차 개선과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전담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십 가지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계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대응 시간을 몇 달에서 몇 주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현지의 방식을 배우고, 반대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일에 와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교환 프로그램도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슈테판 슈바르츠 같은 인물들조차 이제는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협력이 독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달 KMW는 현대로템으로부터 라이선스한 유기압 현가장치 기술을 적용한 개량형 레오파르트 탱크로 루마니아와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독일의 신뢰성과 한국의 혁신이 결합된 점이 정확히 그들이 찾던 해답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방식에 집착하며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르트만 장관님은 이후 더 높은 직책으로 이동했지만 국방부를 떠나기 전 우리 태스크포스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독일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이은 새 국방장관 슈나이더 박사님은 하르트만 장관님보다도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분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저에게 이 협력 모델을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국가들로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 터키, 그리고 몇몇 국가들과 기술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강점을 기여하고 그 결합된 지식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각자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위산업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접근법이 우리 모두를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1년에 적어도 서너 차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창원 공장을 찾을 때마다 현대로템이 구현한 새로운 개선과 혁신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이강석 본부장님은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이상 탱크 성능이나 계약 조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방위 기술의 목적은 이익이나 경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독일과 한국 기술을 결합한 합작 탱크는 현재 고급 시험 단계에 있으며 약 6개월 뒤면 시장에 제시할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10여 개국 이상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탱크는 독일이 설계한 장갑 시스템과 주포에 한국의 추진 시스템과 현가장치를 결합한 결과물로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성과입니다. 3개월 전 독일 남부의 시험장에서 이 합작 탱크의 첫 시험 발사를 지켜봤을 때 저는 제가 직접 참여한 결과물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독일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결과를 확인하고 성공을 함께 기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나은 탱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함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독일과 한국이 경쟁자였고
서로를 경계하던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국경을 넘는 협력과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음 세대가 제 세대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현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종종 이탈리아 훈련장 인근 천막에서 코피를 흘리며 0.1초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밤새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은 어떤 교재나 교육과정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게 남겼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우수성은 가장 화려한 기술이나 가장 큰 예산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탱크 설계를 평가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울 만큼 책임감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 탱크에 오를 군인들의 가족까지 떠올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공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사흘 만에 이탈리아의 탱크를 인도하며 보여준 72시간의 성과는 분명 인상적인 물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뒤에 있던 태도와 철학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설령 그것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희생하는 일이더라도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자세 말입니다. 독일은 이제 그 철학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파트너로, 더 책임감 있는 엔지니어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탈리아 사건 이전의 27년 경력은 많은 기술적 교훈을 안겨주었지만 그 이후 2년 동안 얻은 깨달음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개방성,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이강석 본부장님과 최승호 회장님, 그리고 저를 경계하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르쳐준 모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과 지혜는 저 개인을 변화시킨 데서 그치지 않고 독일 방위산업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변화의 가치는 우리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의 노련한 엔지니어 디터 피셔 씨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탱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밤을 지새웠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끈질긴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마저 고개 숙이게 만든 K방산의 진짜 힘, 그것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